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수요 곡선 그래서 실제로 이제 Federal Funds Rate라든가 혹은 콜 금리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리저브에 대한 지준금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지준금에 대한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들 5가지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죠. 첫 번째, 바로 이제 expansion이라든가 contraction과 같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expansion을 이제 확장 국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이것을 호황 국면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호황이라고 잘 번역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황과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호황은 사실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시경제에서 그 익스펜션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뭐 경영 활동, 기업 활동이 잘 되니까 이윤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익스펜션을 과열 국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펜션이 돼도 좋은 건 아니고요. 컨트랙션이 돼도 좋은 건 아닙니다. 컨트랙션이 돼서도 해피한 사람이 있고요. 익스펜션 상황에서도 해피하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황과 불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호황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열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막 과열 상황에서 실제로 경제가 과열된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과열일까요? 사람들이 이게 수요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업은 여러 가지 공장 설비를 확장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투자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경제가 과열된다면 뭐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전부 다 높아질 수 있겠죠.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과열 국면에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펜션 상황에서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캐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한테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 부문에도 뭐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콜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혹은 뭐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더 많은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자율과 상관없이 경제가 과열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율과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더 많은 지준금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겠죠. 간단한 예는 바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전부 다 전과 달리 갑작스럽게 예금 인출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은행은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많은 지준금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리저브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자율과 상관없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모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상관없이 전보다 더 많은 리저브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캐시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파짓 베이스가 변하는 경우에 디파짓 베이스는 뭐 간단합니다. 어떤 은행에 예금 가입자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 얼마 전에 인터넷 뱅크죠. 인터넷 뱅크 뭐 몇 개 저는 잘 몰라서 금융이 전공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어퍼레이션을 하는지, 뭐 중앙은행이 뭘 하는지 이런 거는 좀 아는데 디테일하게 막 새로 어떤 은행이 생겼고 뭐 그 은행은 무슨 상품을 파 이런 건 정말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 무슨 카카오뱅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은행이 인터넷 뱅크가 새로 생기면서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계좌,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법정 지준금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러한 은행 같은 경우에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서 어카운트가 전보다 늘어난다면 당연히 리저브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이자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자율 수준에서도 리저브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그러니까 리저브 리ኳ어먼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법정 지급준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예금은 7%였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급준비 규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7%인데, 자, 만일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어느 시점에 법정 지급준비 규정을 바꿔서 기타 예금의 경우 7%가 아니라 10%로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더 많은 지준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중앙은행이 리저브 리ኳ어먼트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 법정 지급 준비율을 7%에서 10%로 높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 그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전부 다 캐시를 사실 더 많이 갖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그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지만 예금자가 100만 원 예치를 했을 때 그중에 이제 10만 원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력,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시중은행의 여력은 줄어들지만 사실상 캐시는 늘어난 거예요. 리저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 규정을 바꿈으로써 상향 조정하는 거죠. 상향 조정해서 그 페더럴 펀드 마켓 콜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이제 지우지 않고 남겨놨는데요.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지준금을 예치를 할 때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자를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리고 목적이 이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그 돈에 대해 이자를 준다? 이거 조금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좀 웃긴 상황이 이자를 주는 웃긴 상황이 언제 나타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라고 하는 이제 의장이죠.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벤 버냉키가 이제 의회를 설득을 했습니다. 의회에 가서 의회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준금에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항상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그 예치한 중앙은행 지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려면요. 그 이자는 사실 뭐냐면 결국은 미국 시민의 사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돈을 갑자기 막 찍어내면 그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막 뿌려버리면 그 돈을 가장 많이 주은 사람이 사실 구매력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돈을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집어다가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돈을 미처 줍지 못한 사람들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그 돈을 사용을 하거나 중앙은행이 새롭게 화폐를 발행을 해서 정부한테 넘겨주면 정부가 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돈을 사용하는 순간 경제 전체의 리소스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리소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전부 다 가중되었다는 뜻입니다.